자, 사회복지학 개론 모의고사를 시작할 텐데요. 이 20회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이론 강의를 수강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해서 이론서의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제학자. 제학자라는 것은 이제 여러 명의 학자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한자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 자, 여러 명의 학자가 나오는데요. 로마니쉬인의 경우에 소극적 사회복지와 적극적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맞고요. 로마니쉬인이 더 유명한 것은 그 복지 국가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만 소극적 사회복지와 적극적 사회복지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윌렌스키와 르보 역시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산업사회론적 입장에서 복지의 개념을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복지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녀적, 영어로 residual, 뭔가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뒤처져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회가 발전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녀적 복지 개념이고, 제도적 복지 개념은 그 나라 국민의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 자, 그런 의미의 제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프리들랜드와 앱트라는 학자인데요. 자, 사회복지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바탕을 둔 전문적 서비스라고 정의했는데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복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다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선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를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영어에서는 여전히 사회사업에 해당하는 사회사업을 번역하기 원래 영어의 단어인 social work 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용어의 혼란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복지는 넓은 개념이어서 사회복지 실천,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실천적으로 돕는 것도 포함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정과 제도와 법과 문화와 정치까지, 자, 그런 면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모든 걸 다 포괄해서 이제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중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사업, 영어로는 소셜 웰페어와 소셜 워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단어로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도 소셜 워크 프랙티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가 훨씬 넓은 의미고 사회사업은 거기에 포함되는 좁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리들랜드와 앱트가 얘기할 때 지금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바탕을 둔 전문적 서비스, 주로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실천적인 서비스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티트머스는 정책에 관련돼서 또 많이 알려진 유명한 학자죠. 사회복지, 직업복지 그리고 재정복지를 포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불렀던 것은 맞습니다. 자, 제가 문제마다 이론 강의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자, 1번과 2번은 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고요. 이론서에 또 3번은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지는 않을 텐데요. 말로만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트머스는 66페이지에 복지국가 모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리들랜드 애프트에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회복지는 생활과 건강 상태를 만족스러운 수준에 미칠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 체계,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제도, 행정, 법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주거와 의료까지도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 소셜워크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을 둔 전문적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얼굴 맞대고 직접 돕는 것을 실천적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열등처우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인데요. 자, 열등처우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구빈법 떠오르실 텐데 구빈법 여러 가지의 변천사 중에서도 변화 과정 중에서도 신구빈법, 개정구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834년에 개정구빈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것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형평의 원리에 부합된다. 이 현재라는 것은 지금 21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등처우 원칙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물론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1번은 맞습니다. 1834년 빈민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게 푸어로, 영어로는 푸어로이기 때문에 이게 구빈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빈민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참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3번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빈법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1834년 사회보장의 개념은 아예 없었던 시절입니다.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의 생계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들 또는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최저 생계 미만의, 다시 말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최소한도로 구제해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사회보험,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라는 의미보다는 공공부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21세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내용, 그것이 구빈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절대 빈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절대 빈곤에 처해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 공공부조 제도이고 그것이 이 당시 영국의 구빈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34년에 그 신구빈법 또는 개정구빈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요 원칙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개정구빈법의 주요 3원칙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크게 3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적 통일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인데요. 각 교구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구빈 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 자, 여기서 교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영국도 왕이 있었고 여전히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21세기로 말하자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21세기에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걸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균등하게 처벌받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서 서울 강남구에 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하고 또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또는 면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균일 처우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 지역마다 다른 것을 확 국가가 통일하자라는 의미가 이 내용입니다. 열등처우의 원칙,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자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 더 높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열등이라는 말의 의미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는 생계보장을 받는 사람은 자활하는 최하위 노동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급여보다 더 열등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노동자가 뭐 대략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수급 그 1인 생계비가 대략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100만 원보다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수급이 낮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열등처벌의 원칙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작업장 활용의 원칙, 원내 구제의 원칙인 건데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 구호를 폐지하고 구제를 작업장 내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는 것인데 물론 예외가 있어서 노약자와 질병자 등은 예외로 했었습니다. 구빈법의 변천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 작업장, 원내냐, 원외냐.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작업장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지금의 기준을 보면 이 구빈법에서 이야기했던 작업장이라는 것은 강제노동, 아주 인권유린적인 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 그러면 항상 구빈법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은 거였냐 하면 그 당시로는 이제 그 법으로, 제도로 처음 규정했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 역사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강제노동이어서 불황인들, 빈민들을 작업장에 원내로 가두어 놓고 강제노동을 시켰던 자 그런 것이 이 작업장 활용 원내 구제 원칙입니다. 다만 너무 몸이 안 좋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서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작업장에 가두어 놓고 강제노동을 시켰다.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선조직협회 COS와 인보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1877년 버팔로, 미국 버팔로인데요. 미국 버팔로가 아니고 영국 런던이었었죠. 이것은 이제 틀린 거고요. 기독교 사회주의는 인보관 운동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인보관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네트 목사였었습니다. 기독교 목사였었죠. 기독교 사회주의가 당연히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선조직협회 COS는 계층별 도덕성을 강조했다인데요. 이게 자선조직협회가 아니고 인보관입니다. 자, 계층별 도덕성이라는 게 참 애매한 표현이죠. 계층별. 자, 계층 간의 상호작용,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의 내용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계층별 도덕성, 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층별의 격차를 줄이고 상호작용을 넓혀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보관은 사회적 관점으로 기능론적 관점의 입장에 서 있는데요. 이것은 또 이제 정반대죠. 이것은 기능론적 관점은 인보관이 아니고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자, 자선조직협회도 또 현대 관점으로 보면 그다지 박애적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론은 정태적입니다. 사회 변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미 여러 가지 기능에 의해서 현재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만하니까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일 만하니까 일도 열심히 했고 노력도 했고 그러니까 부자이고 그래서 현재 기능적으로 부자인 상황이 도달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기능론적 관점이어서 전혀 변혁적이지 않아요. 현재 상태가 기능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현재 상태가 기능적이라는 얘기는 현재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인보관은 사회 구조에 훨씬 더 그 큰 방점을 찍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번은 인보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인보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선조직협회가 그 COS인 건 Charity Organization이니까
뭐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SH라는 게 Settlement House Movement의 M은 빼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정주의 의미입니다. Settlement House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얘기인데요. 그 서양의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불황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떠돌아다니지 말고 settle, 정주하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뭐 정주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말로는 이게 이웃 린자에 보호하다, 이웃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의 인보관으로 의역을 한 셈입니다. 직역을 했으면 이제 이게 왜 SH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전혀 영어의 세틀먼트하고 인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전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상당히 의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인보관 운동의 배경 관련돼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39페이지인데요. 인보관 운동의 배경으로는 기독교 사회주의, 온정주의적인 인도주의, 사회개혁운동, 굉장히 사회개혁적이었었습니다. 이상사회 건설의 노력과 현실, 구빈법의 한계에 대한 인식, 사회사업의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이 인보관 운동의 배경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4번에 조지와 윌딩의 다음 설명 가운데서 옳지 못한 것은 인데요. 자, 조지와 윌딩 4분법입니다. 이론 교재 66페이지에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사회복지 모형, 복지국가 모형의 분류, 여러 학자가 또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조지와 윌딩의 4분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정답이 1번부터 나오는데요. 반집합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에는 강하게 반대한다인데요. 자, 집합주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매체라든가 에서는 거의 잘 쓰지 않는 단어여서 금방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집합주의니까 콜렉티비즘, 뭔가 개인주의하고는 반대일 것 같죠. 개인주의는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거라면 집합주의는 일단 뭐 정반대일 것 같아 보입니다. 국가의 책임,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집합주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반집합주의, 앞에 반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개인주의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기보다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뭐 사고를 당하던 뭐 가난의 위험에 처하던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것이 이제 반집합주의의 입장, 개인주의 입장이라면 적극적 자유라는 것과 이것은 이제 또 정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에 한 내용이라면 적극적 자유는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반집합주의와 적극적 자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소극적 집합주의는 사회보험은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사보험은 생존선 이상을 보장합니다. 자, 집합주의이긴 한데 국가의 책임, 사회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서 소극적의 의미여서 사회보험도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국가가 그것을 관장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이 낸 기여금을 갖고 위험분산을 하는 셈이어서 사회보험은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사보험은 생존선 이상을 보장하는 것. 최저까지는 국가가 보장하는데 그 이상은 개인이 알아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점점 더 사회 책임이 강해지는 그런 방향의 4분법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국가 개입에 의한 개인의 역기 등을 수정하고 효율성 증대를 꾀합니다. 자, 2번보다 훨씬 더 국가 개입을 강하게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마르크스주의는 평등, 자유, 우애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국가 주도해서 하는 것에 관점을 갖고 있죠. 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과 자유, 우애,
이념상으로만 보면 사회복지의 가치와 가장 부합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복지국가는 경제제도로서의 그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지, 가치로만 보면 사회복지의 가치와 가장 가까운 이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 내용은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5번에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 경제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민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독재이고,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민주의 반대말은 독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제도로서는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주의에 도달하자라는 관점인 건데요. 자, 이런 사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입니다. 우익정당의 약화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좌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익정당의 약화가 사회민주주의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확대 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확대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노동자들이 선거권 달라고 운동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그 아주 그 잔혹한 탄압을 받고 선거권 요구했던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차티스트 운동이었었죠. 지금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좌파에 가까운 또 민주주의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하고 중앙집권화된 사회민주당의 발전은 뭐 당연하겠고요. 노동자의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강화인데 옳지 못한 것, 분열의 강화가 아니라 이들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 입장이어서 옳지 못한 것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민주주의의 전제 요건 83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익정당의 약화, 지속적 경제 성장,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확대,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특히 이제 북유럽의 경우에 그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죠. 강력하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분열되지 않는 것을, 연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뭐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거나 또는 인종과 종교에 의해서 갈라진다거나 하지 않고 노동자 계급이 연대하는 것, 그것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입니다. 협의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고요. 교재 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앞부분에 등장을 했던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협의의 사회복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그러면 그 선별주의 또 자녀적 개념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그 개인과 가족에게 두고 국가 및 사회는 보충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려는 복지 개념. 자, 협의, 선별주의, 자녀적 개념 다 이제 같은 맥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굶어 죽는 사람만 국가가 돕고 나머지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관점이죠. 최소한도만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개입하지 안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타인이 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섭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든 누구든 개입하지 말아달라. 소극적인 자유,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 개념을 수용하는 자유주의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없어야 하므로 시장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이러한 시장경제에서 도태되거나 정하지 못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그런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잔여적, 뒤처진, 뒤에 처져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이겠고요.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개념상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물론 그 일종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어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개념상 보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이것은 이제 정반대 개념입니다. 협의적, 선별주의, 잔여적 이것이 하나의 맥락이라면 광의,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 이것이 또 하나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